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도 항고심 6번째 시간으로요.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 결정이 났고 환송 결정도 있고 재환송 결정도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아마 사건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면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을 면책한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파산관제인은 선임 안되고 법원에서 그냥 1심 판사가 면책을 불허한 거를 이제 재항고를 해서 이제 면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항고인이 이 사건 항고 이유서로 항고인이 금융기관인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관계로 원심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채권자가 무려 73명입니다. 73명이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 조건 및 변제 상황을 정리하기 곤란하였고 항고인이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인 남편을 따라 외국에 거주해야 할 상황에서 부득이 1심의 의견 청취일에 불출석한 것이므로 1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게 이제 저거죠.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법원의 명령이나 뭔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판사님들이 가장 쉽게 면책 불허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요거죠.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관제인은 설명 의무 위반이고요. 이 요지는 아마 채권자가 워낙 많아서요. 73명 개인 채권자들 73명이어서 이제 판사가 그 돈 쓴 거라든가 차용 경위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정을 하라고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처럼 외국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출석도 제대로 못하니까 판사가 요걸 들어서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다시 이제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해서 이제 면책을 받은 것 같아요. 가항 이제 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항고인은 대학교 성악과 재학 중이다 89년 4월부터 91년 5월까지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1991년 공군조종사와 혼인한 후 96년경 시아버지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경영난으로 3천만원의 채무만 부담한 상태에서 폐업하였고 98년경 다시 1,000만원을 대출받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중 IMF 구제금융 사태에 목사인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던 교회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남편 임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친정아버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남편이 지방정부로 99년경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후 군인이 남편이 월급만으로 이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남편 몰래 카드깡과 사채를 통해 이를 변제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로 1996년경 피아노 학원을 그만둔 후 군인이 남편이 월급만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남편 몰래 카드깡과 사채를 통해 이를 변제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5월 30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총 42명의 채권자에 대해서 2억 5,800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1심은 2006년 7월 26일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동시폐지입니다. 이게 한번 동시폐지를 하면은 문제가 그 위에 이제 면책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 위에 면책 심리를 하는데 면책 절차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이걸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허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게 아니고 판사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후 항고인은 채권자 목록을 2006년 9월 5일 처음에 42명 신고했다가 6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7억 6,500. 좀 이상하죠. 처음에 42명에 2억 5,800인데 계속 61명, 20명 늘어나면서 또 7억 6,5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달, 두 달 후에 74명의 채권자에 대해서 8억 5천. 2006년 11월 27일 75명, 최종적으로 75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8억 6,300만 원 수정하여 이제, 물론 이제 채권자 목록을 뭐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 한 발견되는 대로 수정 보완하면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에는 결국은 보정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심은 2007년 3월 30일 항고인에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05년 8월경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의 금원 차용 내역 및 차용금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된 가계 수지표 중 기타 50만원 및 남편 채무 상한 180만원의 사용처를 밝히며 2005년 11월경부터 한 달 평균 130만원 이상을 백화점 등에서 지출한 경우에 소명하고, 신고한 채권자들 중 일부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는 내용을 보정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항고인은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장교로 파견 근무를 가는 남편을 따라 2006년 11월 30일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07년 4월 9일 대리인인 법무사를 통해 보정명령을 송달을 받은 후 2007년 4월 19일 제1심에 남편이 미국 파견 근무를 이유로 항고인에 대한 면책사건이 제1회 의견 청취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보정서만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채 이제 불출석을 했어요. 이에 1심은 2007년 4월 24일 항고인에게 다시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과 동일한 사항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은 2007년 5월 18일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 제2의 의견 청취기를 연기해달라는 뜻과 보정사항 중 가계 수집표에 대한 소명을 다하는 보정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의 의견 청취기일에도 불출석하였어요. 결국 제1심은 2007년 6월 7일 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견 청취기일에도 불출석한 것이 제564조 제1항 제5호, 이게 뭡니까?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주로 이제 판사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게 형사처벌 되진 않지만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항고인의 면책을 이제 허가하지 아니었다. 결국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채무자도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파산 면책이 들어오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죠. 사실 뭐 본인이 뭐 외국 생활, 물론 남편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법무사하고 연락을 해서라도 좀 뭐 컴퓨터, 이 당시에 저 컴퓨터 될 때 아닙니까? 이메일이라든가 뭐 전화상으로 좀 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은 어떤 좀 아쉬움이 남죠. 이제 판사님도 이 당시에 아마 사건이 상당히 많을 때입니다. 2007년이면 한 달에 한 수백 건씩 들어올 때 거예요. 그리고 2007년 이제 제가 관제인 처음 될 때가 이제 5월 달이거든요. 2007년. 그러니까 워낙 사건이 너무 밀려들고 조사할 게 많으니까 관제인은 쓸 수밖에 없었죠. 관제인 뽑으시오 해갖고 이때 재판부별로 한 두세 명씩만 뽑았을 거예요. 20-30명씩.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되는 사건부터 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사가 관제인 없이 혼자, 법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채권자들 72명 다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고 가름까지 하려면은 엄청 힘든 상황이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잘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07년 6월 7일 날 불허가 했어요. 이제 한 달 후 2007년 8월 22일 입국하여 환송 전 당심이 제1회 신문기일 2007년 8월 23일에 출석하였고, 위 신문기일에서 출입국 내역, 항고인이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한 경위 및 기간과 투자 금액, 2005년 8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의 금원 차용 내역 및 차입금 및 사용 내역, 현대카드의 발급일부터 매달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보정령을 받고 환송 전 당심에 이제 항고심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항고한 다음에 이제 항고심에서 이걸 쭉 이행을 한 겁니다. 결국은 다단계였군요. 핵심은
다단계에 빠져서 이제 돌려막은 거죠. 뭐 그래서 채무가 한 7, 8억 생긴 것 같아요. 8억 이상. 한편 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선고 전 1년 내인 2005년 7월 26일부터 이 사건 파산 신청 시점까지 여러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는데 2005년경 이후에 차용 금액이 적어도 이봉섭 등 29명의 채권자들은 합계 1억 2,900만원에 이르렀다. 항고인은 피아노 학원 운영 유지비 마련을 위해 96년부터 카드깡을 하고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의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교회 신도의 권유로 97년부터 8개월간 SMK라는 회사에서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다가 오히려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2005년 6월경 이후 채권자들이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2005년 8월경 이후부터는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알선 업자를 통하여 알선 수수료 및 고율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현장의 불이익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전환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해 되었고 차용금은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대부분 사용했다. 그렇죠. 사실은 사채는 조사하는 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거의 달러 이자죠. 뭐 3부, 4부, 뭐 10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채를 써서 무슨 은닉 이런 거는 거의 말도 안 되고요. 대부분 기존 채무를 이자 및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바쁘죠. 물론 그 사이에 일부 뭐 자기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부 생활비 쓰는 정도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게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제 판단의 문제만 남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1심 판사님은 좀 괘씸하게 봤죠. 2번이나 명령을 외국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뭐 판사 입장에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잘라버린 거고, 항고심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항고심에서는 또 자료를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뭐 다단계 한 얘기부터 이제 결국 서서히 다 까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 판단이 저희가 가장 이 사건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판단이죠. 판단에서 법원의 항고심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핵심이죠. 아, 이런 논리 구조로 결국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구나.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법제 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사실 거의 의무조항 비슷하게 해놨죠. 면책 불허가 사유 외에는 대부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2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 2005년경 이후 2005년 7월 26일부터 이 사건 파산 선고 직전까지 개인 채권자들한테 이 1억 2,950만원 있죠. 요거 꾼 이유, 요거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차용한 거죠. 자기의 어떤 신용을 속이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은 항고인이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인 2005년 7월 26일 이후의 차용행위가,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법원에서 더 정리하라고 한 걸 겁니다. 처분 행위가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대로 인용한 걸 겁니다. 첫째,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하고,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신용거래. 이때 채무자가 파산 원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에서 이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그 중간의 정도,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를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재산 1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고 이 사람이 그 전에 빚이 많았으니까 속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다 이제 법원에서는 결국 면책불허가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일일이 심리를 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하는 얘기입니다. 형사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항고인 이 사건 파산 선고 전 1년 내인 2005년 7월 26일부터 이 사건 파산 신청 시점까지 지급불능 상태에서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차례 걸쳐 합계 1억 2,710만원을 돈을 차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8억 5천에서 한 6분의 1 되나요? 17분의 17%, 20% 정도가 좀 안되죠. 한 15에서 17%. 다른 한편 1. 항고인은 기존 채무의 변제 독촉을 견디지 못하다가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알선 수수료 및 고율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한 점. 2. 사채업자인 채권자들로서는 항고인과 같이 불이익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려는 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향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취하는 등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 이게 약간 이제 채권자도 탓하는 거죠. 과연 채무자들이 3부, 4부, 10부 이자를 주면서 자기 돈을 꿔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게 조만간 이자 한두 번 주고 땡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자기가 꿔준 돈은 그냥 뭐 천년만년 뭐 샘솟듯이 재산을 불려주는 금송아지가 아니죠. 반드시 한 두세 번 정도 몇 번 이자만 주는 척하고 원금 다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채권자들도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고율의 이자를 취하는 등 과다한 이득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이 돈을 빌려줬다고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3. 위차용과 합계는 항고인이 전체 채무액에서 약 15%, 그쵸? 15%에 불과한 점. 4. 항고인이 위차용금을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하기 위한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이 파산의 원인 사실이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돌려막기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게 대법원 판례를 이제 맞추어서 판결을 작성한 것 같아요. 항고심 판결을. 또한 기록을 살펴봐도 항고인에게 법이 정한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제1심이 항고인에게 적용한 법 제564조 제1하 5호 이게 이제 의무위반이죠.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 때는 항고인이 속심인 환송전 당시 신문길에 출석하고 보정서를, 그러니까 항고심에서 이제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 그건 더 이상 논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1심에서는 비록 뭐 두 번이나 외국에 갔다는 사유로 판사 말을 안 들었지만 항고심에서는 이제 제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면책불허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제 속이고 재산 취득 파산 선고 전 1년에 취득한 거 외관상은 비슷하지만 이제 여기서 전체 그 돈의 액수가 15%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돈을 꿔준 사채업자들도 고율의 돈을
이제 꿔가는 걸 알았다면은 결국은 이미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아니면 향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3부, 4부, 10부를 꺼갑니까?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